이렇게 조선이 첫 번째 파트너, 첫 번째 친구를 누굴 맞이하면 좋을까? 계양과 관련된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자, 조선 근처에서 사건이 하나 발생합니다. 바로 1875년에 발생했던 우뇨호 사건이라고 부르는데요. 자, 우뇨호죠, 호. 또 배가 한 척 나타나게 된 거예요. 요거는 이제 일본 배 우뇨호인데요. 이 일본의 배가 허가도 받지 않은 채 조선 주위에 접근을 하기 시작하더니 이 강화도 주위에서 얼쩡얼쩡거리기 시작해요. 자, 그러자 우리 조선 군사들이 이제 당황스러운 거죠. 허가도 받지 않는 낯선 외국의 배가 찾아왔단 말이야. 아무리 우리가 그동안 친숙했던 일본이라고 하지만 실은 이때 일본은 메이지 유신이라고 불리는 개혁에 의해서 거의 서양하고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배만 해도 옛날 그 배 디자인이 아니라 이양선을 끌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다른 모습으로 찾아오게 되는데 심지어 그 지역이 강화도예요, 여러분. 강화도. 프랑스와 미국이 연달아 공격을 하게 되면서 군사적으로 경계 심리가 굉장히 강화된 지역이 강화도란 말이야. 이 근처에 자꾸 얼쩡얼쩡 되니까 조선이 나가 꺼져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면 허가받지 않은 배가 온다는 건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 근데 이 운용호가 아니 우리가 지금 물이 모자라서 물 좀 구해야겠고 음식도 모자라고 배도 고프고 뭐 말도 안 되는 계속 핑계를 대면서 야 조선아 니네 그 항구에 정박 좀 하자. 안 하면 우리 쏴버리란다 뭐 이러면서 대포와 군함을 이용해서 강제적으로 협박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요런 것도 이제 우리가 흔히 포함 외교 혹은 뒤집어서 함포 외교라고 불러요. 대포와 군함을 이용한 군사적, 무력적, 폭력적인 방식의 외교라고 해서 포함 외교라고 하는데 당연히 조선도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결국 이제 사격이 주고받아지는 거죠. 그래서 위협 사격을 날리게 되는데 이 웃긴 게 솔직히 이게 운용호가 억지 부린 거란 말이야. 국제적으로 이건 말이 안 되는 행동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 니네 조선이 발포를 하는 바람에 우리 운용호가 피해를 입었다. 피해 보상을 해라. 라고 하면서 강제적으로 조약을 강요를 하게 됩니다. 이 이제 운용호 사건이라고 하게 되고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 당시 문제가 됐던 지역 강화도에서 일본과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조약이 체결되게 되는데요. 이 조약이 바로 강화도 조약입니다. 정식 명칭은 조일수호 통상조약 혹은 당시 표현으로 조일수호 통상조교라고 불리는데요.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일본하고 조약을 굉장히 많이 맺게 되거든. 그래서 그 조약 이름이 거의 대부분 약간 이런 네이밍이야. 그러니까 외우기가 힘들잖아. 기억하기 힘드니까 강화도에서 체결한 조약이라고 해서 흔히 별칭 강화도 조약이라고 많이 불리게 됐는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고유명사가 돼가지고는 지금은 이런 조일소통상조약 이런 표현보다는 강화도 조약이라는 표현을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이용을 해요. 그래서 하는데 이 운용호 사건이 터졌을 때 만약에 이 시기에 이제 대원군이 집권을 하고 있었다. 그러면 이 바로 전쟁이죠. 대원군이 이 새끼들 봐라 이러면서 바로 이제 전쟁을 하셨을 건데 이 고종의 입장에서는 물론 이게 기분이 나쁜 행동이야. 일본이 정말 제정신이 아닌 행동을 한 거거든요.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고종의 입장에서 이게 기회라고도 본 거야. 아, 우리도 마침 이게 문을 열려고 하는 찰나였는데 솔직히 서양하고 조약을 맺자니 프랑스, 미국, 독일, 러시아 어느 애가 정말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이익이 되는지 그 정보가 많지가 않다라는 거야. 너무 낯선 세력이고 백성들한테도 워낙 10년간의 쇄국 정책의 그 후유증이 있기 때문에 거부감이 상당히 심해요. 그래서 아직 서양은 너무 낯설고 거부감 들고 좀 배타적일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반면 이때 일본이란 존재는 어쨌든 역사적으로 계속 우리랑 외교 관계를 맺으면서 비교적 친숙한 애들이라는 거야. 친숙하지만 우리보다 먼저 문을 열므로써 서양하고도 친밀하고 그래서 우리한테 서양의 정보를 전달해 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러면서 고종은 이 일본이랑 조약을 맺는 게 그렇게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개항의 시작, 일본과의 통상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의 이색적인 점인데 이 다른 나라는 통상할 때 이제 개항을 시작한다, 문호 개방을 한다, 다 서양하고 시작을 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특이하게 일본과 가장 먼저 접근을 했다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서 강화도 조약이라는 이름에 이전과는 다른 상당히 근대적인 현대적인 방식의 외교 관계를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약을 맺는데
문제점은 우리가 이러한 현대적인 방식의 조약이라고 하는 것들 전에 맺어본 적이 없다라는 거죠. 이 조약에 대한 경험치가 상당히 적기 때문에 결국 이 조약을 체결하는 과정은 일본을 중심으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고요. 심지어 이때 일본은 포함외교, 굉장히 협박적으로, 무력으로, 강제적으로 어떻게든 자기들한테 가뜩이나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상황이에요. 왜냐? 일본은 우리보다 먼저 문을 열었거든요. 그 말은 바꿔 말하면 일본은 서양이 취하고 있는 이 제국주의라는 시스템을 우리보다 먼저 알아냈다라는 거고요. 이 제국주의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기들 역시 몸집을 불려야 돼. 이걸 위해서 서양의 기술을 배워와서 공장도 세우고 기계도 돌리고 그러면서 일본 나름의 산업혁명을 준비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이 산업혁명으로 만들어진 물건을 팔기 위한 식민지를 마련할 준비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막 발전선상에서 섰던 일본 입장에서는 서양이 이미 가져간 식민지들을 뺏어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아직 서양에 먹히지 않은, 그러면서도 제국주의를 잘 모르는, 무지했던, 그리고 일본 바로 옆에 있어서 접근성도 용이했던 이 조선을 식민지로서 침략할 필요성을 느꼈다라는 거고요. 그것 때문에 지금 이제 미국한테 당한 방식을 그대로 적용을 해서 문을 열게 만든 게 이 운용호 사건인데, 근데 일단 조선의 입장에선 또 문을 연다라는 것 자체가 가장 1순위 목표다 보니까 이 일본의 이런 침략적 의도, 일본이 우리를 식민지로 삼으려는 이러한 접근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합니다. 부분적으로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죠. 일본도 그냥 문을 열려고 온 건 아니겠다 생각은 하지만 이제 이 조약을 이렇게 맺었을 때 얼마만큼의 파급력을 지닐지, 이게 나중에 어떤 부작용을 가져올지는 되게 흐릿하게 애매하게만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또 안 그래도 협박도 하고 있으니까 제대로 된 뭔가 대안 없이 그냥 도장을 쾅 찍어버릴 수밖에 없게 되고요. 그리고 이 조약은 굉장히 문제가 많은, 일본의 의도가 굉장히 강하게 반영된 조약인데요. 요 내용이 교과서 17쪽에 있어요. 그래서 17쪽에 잘 나와 있는데 이게 정리하기에 공간이 좀 마땅치 않은 것 같아서 내가 일부러 이렇게 학지에 가져왔거든요. 요거를 정리하면서 오늘 수업을 마쳐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요거 좀 법정 용어라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진짜 중요하거든요. 우리 지금 몇 번째 조약입니까, 이게? 첫 번째잖아. 우리나라 사람들은 1이라는 숫자를 되게 좋아하거든. 최초, 첫 번째. 이게 되게 중요해요. 솔직히 그리고 이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기 때문에 결국 일본에게 되게 유리한 조약으로 맺어지잖아. 이게 이제 우리 뒤에 맺어지는 조약에도 영향을 주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선이 침략을 당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 조선이 나중에 이제 일제에게 지배를 당하게 되는 스타트 지점에 해당하는 거라고도 볼 수 있어서 여러 가지 면에서 되게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조약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별표 해놓고 선생님하고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